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민현주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이 있었습니다. 관련된 소식 앞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오늘 여쭤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조금 아마 기자들 질문을 다 받지는 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나올 얘기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백신 얘기, 부동산 얘기, 뭐 사면 얘기, 뭐 장관 얘기 다 나왔는데 저는 그래도 아마 기자들이 제일 먼저 궁금했던 거는 아마 장관 임명 어떻게 할 거냐 그랬는데 처음부터 그 얘기 딱 나왔어요. 첫 질문이었죠. 첫 질문이었죠. 네. 가장 중요하고 관심 있는 질문이었는데 뭐 전반적으로 대략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마지막이거든요. 연설하는 건 마지막인데 마무리를 잘 하겠다. 특히 이제 남북 관계에서 마지막 역할을 좀 하고 싶다. 마지막 뭔가 유정의 길을 걷고 싶다. 예. 그런 생각을 좀 아마 강력하게 드러낸 것 같습니다. 민현주 의원께서는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좀 있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아쉬운 부분 말씀하셔서 네. 저는 제일 가장 아쉬웠던 게 예. 그 발언 내내 아쉬웠다. 그 발언을 너무 많이 하셔서 그 부분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대통령이 아쉬웠다라고 네, 하고 대통령께서 얘기한 너무 부분이요. 아쉽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요. 지난 4년 동안 사실은 임기 초반에는 80%는 넘는 지지율, 강력한 지지율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국정 운영의 동력을 가지고 나라를 정말 뭐 새롭게 만드실 것처럼 말씀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이것도 못했다, 저것도 못했다. 부동산 문제에서도 아쉬웠고, 코로나도 아쉬웠고, 일자리도 아쉬웠고, 너무 아쉬운 게 많다고 하셨다면 그럼 지난 4년 동안 그 높은 지지율과 지지 기반을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하실 수 있었던 건지, 무엇을 하신 건지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기회가 된다면 아쉬웠다는 말씀 마시고 이렇게 노력을 했다. 그래서 이런 성과를 냈다라는 이야기를 들 수 있는 그런 기자회견을 한번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예. 조금 첨언하면요. 저는 사실은 기자 질문이나 아니면 뭐 대통령 답변 중에 나오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사실은 백신은 문제보다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 문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자꾸 이제 보면은 뭐 인과관계 있어야 뭐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서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되면 정부에서 뭐 보상해준다 하는데 그러지 말고 일단 의심이 되면 무조건 보상해준다, 예. 책임진다. 국가에서 책임진다. 그런 어떤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해요. 그래야만이 네. 백신 접종을 늘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 개정안도 나왔지만 그 이전에 정부에서 백신에 대한 부작용을 무조건 책임진다. 이런 게 제가 보기에 조금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맨 처음 질문으로 나왔던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라고 할까요?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는 오늘까지 채택이 돼야 되는데 민주당은 아직 결론을 내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이 시각 현재 아마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내놨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와대의 검증이 완결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늘까지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시간인데 국회의 논의까지 다 지켜보고 종합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도덕성 검증 부분도 중요한데 그 부분은 좀 비공개 청문회로 하고 그다음에 공개된 청문회는 정책과 능력을 따지는 청문회가 돼서 두 개를 함께 저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청문회로 좀 이렇게 개선돼 나가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예, 두 가지로 나눠서 두 분과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선 3명의 장관 후보자의 거취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사청문 제도에 대한 좀 수정, 보완 가능성, 필요성을 대통령 언급했는데 그것 두 개를 좀 나눠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 임명을 강행하겠다라는 이런 의사다라는 해석을 야권에서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병수 인사청문특위위원장이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도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야당의 반발 기자회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발언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론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청문회 제도 뭐 개혁하자는 얘기는 항상 나오는 얘기니까 논의로 하고요. 근데 지금 말씀을 보면 아마
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나 박준영 해수부 장관이 왜 임명한지 얘기를 했어요. 예. 임혜숙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여성이고 과학계에서 어떤 롤 모델을 삼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 특히 과학 기술계, 그래서 여성이라는 데 중점을 뒀고 아마 박준영 해수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한진해운 사태 이후에 어떤 정리, 어떤 성과를 얘기했는데요. 저는 아마 그래도 임명할 때는 대통령 나름대로의 원칙,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뭐 지난주 말에 아마 뭐 당정청 고위 관계도 했다 그러면 아마 당에서도 얘기를 할 것 같고 송영길 대표는 아마 그 생각할 거예요. 지금 말씀처럼 만약에 전부 임명했을 경우에는 총리 인준도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에 뭐 대통령이 결정하기보다는 당에서 어떤 제안을 하면 뭐 받는 식으로라든지 할 것 같다. 근데 지금 아마 말씀드린 두 분 중에 얘기한다 그러면 아마 오늘 계속 여성 장관, 그다음에 여성은 보니까 대부분 가족 문제 동의서 받기 어렵더라. 여성 언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약간 무게중심이 다른 쪽으로 가 있지 않은가. 제 느낌적으로는 약간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임혜숙 후보자에 대해서 뭐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뭐 이런 움직임이 있을 수도 그거는 있다. 제가 보기에는 아니 반대로 반대로요? 반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성들 중에 사실은 왜냐하면 30% 여성 장관을 하겠다 그랬는데 잘 못하고 있거든요. 임 그리고 후보자는 지켜야 된다. 약간 그런 생각이 더 강하지 않은가라는 뉘앙스로 약간 받았습니다. 민현주 의원께서는 오늘 기자회견 특히 이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대통령 발언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대통령 발언에 굉장히 당황스럽고요. 한편으로는 또 화도 났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에 대한 시야가 어떻길래 야당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길래 야당이 검증해서 예.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을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건지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아까 발언에는 안 나왔지만 사실은 청와대가 검증을 완벽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언론과 국회가 함께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7대 기준을 마련한 것도 청와대고요. 문재인 예. 대통령 청와대고요. 그거에서 합당하지 않다고 하면 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도 청와대입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기본적으로 걸러낼 부분들은 걸러내고 검증을 한 다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서를 보내는 건데 그 부분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가 완벽하지 않다라고 발언하는 것이 이게 너무나 글쎄요 오만한 것이 아닌가 청와대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말씀하신 이제 우리 변호사께서는 말씀하신 게 여성에 대한 이제 강조를 하셨다. 30% 달성하는 문제, 그다음에 여성 신장 여권 문제를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또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가장 기분이 나빴고 개인적으로는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힘드니까 여성을 어떻게든 임명하기 위해서 지금 임혜숙 후보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민주당이 과연 정말 여성이 제대로 일하는 여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공직 후보자에 적합한 인물을 추천을 한 것인지 아니면 손쉽게 그 목표 달성에만 정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형식적인 목표 때문에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여성 후보자들을 구한 것이 아닌지 임혜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요. 민주당 당원이었던 게 지금 이미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남편분 되시는 분이 민주당이나 청와대와 굉장히 가까운 분이라고 이미 밝혀지고 있습니다. 많은 자질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꼭 그 자리에 이분을 가야 된다. 만일에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정말 그렇게 훌륭한 여성 인재들을 많이 발굴해서 공직에 영입하고 싶었다면 그 전부터 지난 4년 동안 노력을 해서 사실 여성과학기술계에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이 후보자가 아니라 다른 분들이 있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꼭 이 후보자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통령의 설명은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이해받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여성 장관에 대한 견해는 제가 현 변호사께 네네. 좀 반론 기회를 드려야 될 것 네네.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물론 뭐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만약에 기준이 똑같은 수준의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여성은 되고 남성은 안 된다. 그건 아니에요. 저도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뭐 말씀은 이제 여성들 중에 뭐 할 분이 많다 그러는데요. 실제로 또 관료 사회라든지 아니면 뭐 정치권이라든지 항상 보면은 실제로 보면 그렇게 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항상 보면요. 선거 때마다 여성 비율 해야 된다, 30% 해야 된다, 50% 해야 된다, 강령이 다 들어있어요. 예. 항상 근데 선거 때마다 잘 안 지켜져요 또.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의무적으로 하자. 항상 당대표 나오는 분들은 항상 공약하고 그러는데 어찌 보면요. 저는 근데 어느 정도 그걸 좀 필요하다,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뭐 사실은 굉장히 여성 참여 비율은 높은 것 같지만 뭐 고위직 비율이라든지 국회의원 비율이라든지 장관 비율은 항상 낮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저는 좀 인위적으로라도 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거를 마치 뭐 여성은 무조건 통과고 남성은 무조건 안 된다. 이거는 아니다 기본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네. 제가 말씀드린 이제 포인트는 여성은 무조건 통과시킨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적합한 후보자 군을 만들고 그 노력을 하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발탁하는 그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전에 민주당이 지금 30% 여성 할당이라는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사실 인재 영입했던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국회의원들이 중심이었었어요. 네. 사실은 인사청문 잘 통과가 가능한 분들을 갖다 주로 이제 영입했거든요. 지금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도 만일에 그 당원 논란이나 아니면 그 남편분의 그 여러 가지 논란이나 도덕성 논란이 없었다면 사실은 자질적으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도 여성이 이제까지의 불이익을 당한 그런 사회적인 예. 배경을 통해서 영입할 수 있다는 걸 동의할 수 있는데요. 이런저런 공직사회에서 그다음에 그 이전의 정치 활동을 통해서 봤을 때 임혜숙 과기 후보자는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다른 여성들이 공직사회에 진입할 때 오히려 더 큰 장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성 이 부분을 인재에 꼭 대한 강조하고 싶습니다. 발탁과 등용에 좀 노력이 미흡했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국회의원 여성들 중에 국회의원이 많다는데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으로 인해서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분들이 언급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자꾸 이제 언론에 나오는 게 부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청문회 때 그래도 좀 부담이 덜한 국회의원들은 한번 검증을 받고 그리고 일단 뭐 여성이 정치를 할 때 남편이든 가족들이 어느 정도 또 양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어찌 보면 인사청문회 제도와도 관련된 건데 좀 사실은 말씀처럼 뭐 굉장히 많고 그런 것 같지만 인사청문회 막상 이렇게 동의하고 이렇게 나와주시 했을 경우에는 발을 빼는 분이 사실 많은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도 예. 과학기술계의 분명히 민주당 당원이 아니었고요. 예. 그 다음에 공적인 그 연구비로 가족들과 같이 외유하지 않는 분명히 훌륭한 여성 과학 인재는 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에서 아주 조금은 벗어나는 느낌이 들어갔고요. 청문회, 인사청문제도에 대한 좀 보완, 수정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을 했습니다. 무한주기식 청문회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비공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뭐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네. 앞으로 좀 그럴 필요성. 여기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도 충분히 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2013년도에 새누리당 대변인을 당 대변인을 할 당시에 사실 2013년, 14년도에 민주당에서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굉장한 공격들이 있었죠.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나와서 방송에 나왔던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도덕성과 그다음에 능력 부분은 좀 분리해서 검증하는 것이 어떠냐. 해외 사례, 선진국 사례도 들어서 말씀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물론 이제 뭐 우리 대변인께서 계신 건 아니었지만 네. 민주당에서 강력히 반대를 했었죠. 그러면서 네. 여러 명의 그 새누리당 당시에 박근혜 정부에서 지명을 했던 후보자들이 낙마를 했어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건영 의원이 먼저 주장을 했죠. 그냥 비공개, 도덕성 부분은 비공개로 하고 능력 검증 부분만 공개로 하자라고 했는데 2013년도, 14년도에 민주당이 그 서슬퍼랬던 그 칼날은 어디로 가고 지금 와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반성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저는 사실은 이거는 건설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고려를 해볼 만한 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관련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뭐 사실은 뭐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당, 야당일 때는 항상 그렇긴 한데요. 사실은 지금이라도 저는 하면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에 보면 이제 지금 다뤄지는 것들을 보면 뭐 이번에도 보면 뭐 SNS에 나왔던 문제 아니면 굉장히 사적인 문제거든요. 예. 막상 중요한 정책적인 문제 할 게 많잖아요. 지금 많은데 예를 들어 과기부라 그러면 지금 백신 문제랑도 관련되는 건데 그런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개인적인 문제만 나오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거를 지금이라도 합의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를 생각하시면 아마 예. 여야 간에 뭐 합의해서 아마 제도화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이 대목에서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그리고 민주당 당 지지율도 그렇고요. 둘 다 좀 올랐습니다. 긍정적인 평가가 3%포인트 올라서 36%를 기록을 했는데요. 정당 지지율도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이 조금 올랐고 국민의힘은 조금 떨어져서 지난주에 비해서 이 간격이 조금 좁혀든 모습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짤막하게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 일단은 대변인. 아마 정당 지지율은 아마 정당 지지율 지금 열린민주당이랑 합하면 아마 35, 6 정도 되기 때문에 네. 대통령 지지율하고는 비슷한 것 같고요. 물론 소폭 반등은 했습니다만 뭐 당초에 이제 41% 선보다는 좀 낮은 건데 그래도 역대 다른 대통령들에 비하면은 낮은 건 아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아마 저는 송영길 대표가 좀 되면서 좀 바꾸겠다, 당명 빼고 다 바꾸겠다 이런 얘기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백신도 어느 정도 인구 2배 정도 확보를 했고 물론 뭐 지금 본격적으로 드러난 건 아닙니다만 아마 지금 국민의힘에는 특별하게 지금 대권 주자가 없어요. 예. 근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이제 대권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경선을 언제 할지 정하고 있어서 결국은 아마 민주당 내에서 지금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4년차, 5년차 넘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차기 권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그래도 민주당이 대권 후보들도 있고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경선으로 갈 것 같기 때문에 국민의힘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을 봐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보궐선거 대승 이후에 분위기를 타고 있던 국민의힘은 보셨던 것처럼 조금 정체를 네.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원인이 있다고 보시고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전당대회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원내대표 선거 끝나고 전당대회를 즈음하면서 사실은 이제 과거로 회귀하느냐의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조금 걱정과 우려를 표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국민의힘이 전국 정당화의 목표가 있다라는 건데요. 예. 이게 마치 특정 지역을 배제하는 네거티브의 문제로 국민들께 비춰지는 문제, 그다음에 과거에 있었던 문제들을 다시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이라든지 뭐 그런 문제들이 다시 불거지면서 국민의힘에게 앞으로 미래를 보고 나아가라고 기대를 하셨던 국민들이 조금 좀 실망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앞으로 전당대회를 이제 나올 후보들이 다 이제 진용이 갖춰지면 예. 국민의힘의 미래에 어떤 모습을 보일 건지에 대해서 좀 더 발전적인 논의가 진행될 거기 때문에 지지율이 조금 하락하거나 답보 상태에 있는 건 크게 걱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뭐 초선 의원들이 지도부에 이어서 광주 방문한 것도 뭐 네, 비슷한 맞습니다. 맥락으로 해석을 네. 하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대선 얘기하셔갖고요. 자연스럽게 대권 레이스 쪽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박용진 의원이 네네. 50대 기수로 본인이 이제 주창을 하면서 이른바 공식 출마를 했습니다. 대선에 대해서 레이스가 그야말로 스타트가 되는 느낌인데요. 민주당은 그보다 이제 잠룡들 간에 과연 언제 이 경선을 통해서 대선 후보를 확정할지 이 시간 타임테이블을 놓고서 좀 갈등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어쨌든 이제 6개월 전에 하게 돼 있으니까 이제 9월 초에는 하게 돼 있는 게 원칙적으로 예외적으로 물론 당무에서 예로 정할 수 있습니다만 근데 아마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는 거의 원칙대로 할 것 같은 분위기 같습니다. 9월 달에, 9월에. 9월 초에. 예. 왜냐하면 물론 이제 1차 예비 경선 하겠지만 본 경선이 날짜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재수 의원이 이거를 좀 연기하자. 11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11월 달에 하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왔는데요. 아마 당내 분위기는 왜냐하면 이게 바꿨을 경우는 굉장히 시끄러워지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이해찬 전 대표 때 이게 정한 거예요. 원칙을 정했는데 이거를 한번 해보지도 않고 바꿔버리면 사실은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유리한 사람도 있고 불리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 송영길 대표도 그렇고 아마 대부분 지도부에 있는 분들은 이거를 물론 나중에 준비를 꾸리면 정하겠지만 분위기는 제가 보기에 연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 아닌가. 그리고 연기를 한다고 해서 지금 뭐가 달라지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서 괜히 지금 송영길 대표 된 지도 얼마 안 됐거든요. 예. 근데 이 문제로 만약에 경랑에 휩싸이면 당 그 대표 리더십도 흔들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원칙대로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민주당의 이 대선 후보들의 경선 연기, 움직임, 가능성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어떻게 가는 게 유리하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당대표가 송영길 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송영길 대표는 어쨌든 친문들의 핵심 친문의 지지를 받지는 못한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청와대에서 이제 홍영표 후보를 지지하라는 이제 설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다른 후보들이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 받았다, 그 실망했다라는 부분은 좀 위험한 발언이신 것 예,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런 이제 설이 예. 있었는데요. 그런 설에 이제
그래서 보면은 글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민주당의 지금 전당대회 연기설이나 이런 네. 것들이 사실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해찬 전 대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해찬 전 대표가 만든 룰이 있다라고 이제 그래서 그것들을 지켜나가는 차원에서 당원이나 아니면 현역 의원들이 많이 동의를 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만일에 전대 룰이나 시기를 후보를 전대 룰이 아니죠. 후보를 만드는 룰이나 아니면 후보 선정 시기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면 예. 그로 인해서 어떤 반대급부를 받을 수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민주당의 그 대선 후보 관련된 일정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강력한 지지율을 받고 있는 이재명 지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디에 힘을 실어주는지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좀 조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대권 주자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보수 야권에서는요, 올드보이들의 귀환이 이루어지느냐 이 부분을 놓고 또 하나의 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당의 소속이 아니지만 정치 경륜을 자랑하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 또 국민의힘 소속이긴 하지만 정치 경륜은 상대적으로 좀 짧은 황교안 전 대표. 이 두 분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해 보입니다. 네. 여기 놓고서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견해가 많이 엇갈리는 것 같던데요. 네.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세요? 황교안 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내부적으로 엇갈리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요. 황교안 전 대표가 지금 이번에 21대 총선에 참패에 사실은 책임을 지고 바로 선거 다음 날 물러났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황교안 대표의 책임론에서 달라진 상황은 없다라는 게 당 내외의 국민의힘의 그 당원들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내 원내의 의원들의 생각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정말 그 약속을 지킨다면 앞으로 당을 위해서 그다음에 다음 대선을 위해서라도 지금은 자제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당 안팎의 분위기도 그렇고요.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살아 돌아온 분이죠. 지금 국민의힘 당원은 아니지만요, 의원은 아니지만 무소속으로 있고요. 홍준표 의원이 오늘 복당을 하겠다라는 이제 페이스북에 긴 글을 예. 올렸습니다. 제가 읽어봤는데요. 복당을 하기 위해선 두 가지 이슈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홍준표 의원이 복당을 했을 경우 국민의힘에 어떤 플러스가 될 것이냐. 또 하나는 홍준표 의원이 복당을 했을 경우 내년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에 대한 답은 그 페이스북 글에는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예. 홍준표 의원이 복당을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그래서 국민의힘의 당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호소력 있는 답변이 나와야만 사실 이 복당 절차가 가능하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당대회에 나오겠다고 하는 많은 의원들, 전현직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 그닥 그렇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문제 제기에 어떤 답을 할 것인지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민현주 의원의 답변을 들으면서요, 현근택 변호사께는 어떤 질문을 드려야 될지 제가 네.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질문이 준비된 건 아닙니다만 이 올드보이의 귀환 여기에 좀 유사한 흐름으로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친문의 좌장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 그리고 최근에 다시 활동을 좀 웅크렸다가 기지개를 펴고 있다라고 들리는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죠. 양정철 전 비서관. 이런 또 민주당 내에 그동안의 이른바 실력자들은 또 이 대권 앞두고 대선 레이스 앞두고 어떤 활동 어떻게 갈 거라고 보십니까?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딱 하나예요. 정권 재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아마 기여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그게 돼야만이 개혁 작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 같고 이제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당 대표이기도 하지만 본인의 활동이라기보다는 아마 당의 위기에 있거나 아니면 지금 말처럼 예를 들어서 경선룰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주자 간에 뭐 분쟁이 생기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분란이 생길 수 있거든요. 대선 예. 때는 꼭 당내 어찌 보면 특히 경선 룰 가지고 이렇게 싸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마 좀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것 같다. 물론 송영길 대표도 그 역할을 당연히 하겠죠. 당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다른 분들은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가까운 분들이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이냐. 그거는 제가 보기에 아마 당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송영길 대표도 사실 정치 경력이 만만치 않거든요. 예. 5선이고 뭐 광역시장도 했고 본인도 사실은 당대표 한 이후에
나중에 아마 대권 생각이 또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중심을 아마 잡아가면서 당 중심으로 아마 선거를 치르려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일정이 공표가 된 건 아닌데 당권 레이스를 향한 움직임들은 분주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권 도전 공식화했고 네. 앞서서 뭐 조혜진 의원이나 홍준표 네. 의원 이미 출사표를 던진 상황인데요. 전당대회가 갖고 있는 의미라고 할까요? 그리고 또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한 달여간 진행이 되고 흘러가게 될지에 대한 관측들도 더불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사실은 당권 주자들이 공천이라든지 이 문제를 공천권을 갖기 위한 총선 공천권을 갖기 위한 전당대회가 아니라요. 정말 내년도 대선에서 어떻게 하면 다시 정권을 가져오느냐 그걸 위한 관리형 전당대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이후에 바로 3개월 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공천권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관리형 당대표와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행사할 수 있는 당대표는 사실은 그 역할이나 기대가 다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당대표는 어떻게 국민의힘의 한계를 극복해서 영역을 확장하느냐, 지지층을 확장하면서 내년 대선에서 훌륭한 후보를 선출해서 야권 단일 후보가 되겠죠. 야권 단일 후보를 선출해서 무사히 정권을 갖다 탈환해 오느냐 때문에요. 지금 당대표 후보로 나온 전당대회에 이제 출사표를 던진 분들의 출마의 변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어떻게 국민의힘의 지지층을 확대하겠다, 어떻게 대선을 관리하겠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한 달여 동안에 이제 레이스를 가는데요. 이 동안에는 보시겠지만 관리형 당대표로서의 자질, 그리고 이제까지 대체로는 다선 의원들인데요. 물론 이제 이준석이나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초선이나 아니면 원외 인사로 도전을 하고 있지만요. 다선 의원들이 어떤 의정 활동을 펼고 어떻게 당원들에게 신뢰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다음에 무당층이나 중도층의 국민들에게 어떤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전당대회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꼬리표처럼 쫓아다니고 있는 네. 지역 기반, 그러니까 영남권 대표냐 그렇지 않는 비영남권이냐. 오늘 출사표 던진 주호영 대표 네. 후보, 전 원내대표죠.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대구 지역구니까 영남권으로 네. 분류가 되고요. 또 앞서 원내대표로 선출된 김기현 원내대표도 울산이기 영남권이죠. 때문에 영남권. 네. 이런 것들이 계속 쫓아다니거든요. 이것은 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사실 김기현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 선출된 그 배경에는 영남의 힘이 있기 때문에 뭐 영남 의원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됐다기보다는요. 사실 의원들의 다수의 의원들 지역과 상관없이 많은 의원들의 마음을 얻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원내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요. 예. 다만 영남이라 안 된다, 영남이라 힘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냥 추론에 불과하고요. 이번에 주호영 이제 의원도 출사표를 던지면서 영남의 한계 문제 이런 지적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는데요. 영남이라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영남 출신이라도 전국 정당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후보라면 저는 얼마든지 이번 전당대회에서 저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관건은 무엇이냐, 얼마만큼 국민의힘 지지층을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느냐, 그 무당층과 중도층을 이끌어올 수 있느냐, 거기에 저는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서서히 분주해지고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민현주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